우와, 지구 표면이 흔들리고 있어요. 긴 균열이 땅을 갈라놓아요. 용암의 강이 경사면을 따라 빠르게 흘러내리고 있어요. 귀청이 터질 듯한 소음이 공기를 가득 채워요. 바위와 다른 잔해들이 높이 날아오르고 있어요. 화산가스와 화산재 구름이 하늘을 뒤덮어요. 블록버스터 재난영화의 줄거리가 아닙니다. 초화산이 폭발하면 일어날 일들이에요. 하지만 이건 세계에서 가장 큰 화산인 마우나로아가 길고 긴 낮잠을 끝내기로 결정할 때 일어날 시나리오는 아닐 거예요. 2021년에 과학자들은 이 일이 곧 일어날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진 아무 일도 없어요. 화산의 지진 활동도 증가하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 거인이 언제 다시 살아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꽤 오랫동안 하와이에서 제일 큰 섬의 지질 활동을 관찰해 왔던 거예요. 하와이의 빅 아일랜드는 5개의 화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활동적인 킬라우에아, 그리고 가장 큰 마우나로아가 포함되어 있죠. 이 거대한 것이 섬 육지 면적의 거의 절반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킬라우에아가 하루에 내뿜는 용암을 마우나로아는 20분 안에 토해낼 수 있어요. 1984년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마우나로아의 동생이 한동안 짜증을 내고 있는 동안 그 거인은 마지막 폭발 이후로 계속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최근에 하와이 화산 관측소는 마우나로아 아래에서 200개 이상의 작은 지진을 기록했습니다. 아마 밑에 마그마의 흐름이 증가했다는 걸 의미할 거예요. 잘 잤니? 화산이 깨어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말고요. 만약 갑자기 마우나로아가 폭발한다면 용암류는 몇 시간 만에 바다와 캡틴 쿡과 같은 인구가 아주 많고 관광객이 많은 곳에 아주 빠르게 도달할 수 있어요. 1984년 마지막으로 화산이 폭발했을 때 용암은 섬의 반대편이 있는 힐로 외곽까지 도달했습니다. 거긴 하와이 대학 캠퍼스가 있는 곳이에요. 다행히도 사람들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몇 주 동안 경고를 받아왔어요. 요즘 현지인들은 서류와 돈이 든 아주 중요한 물건들이 준비되어 있는 비상 대피용 가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예방 조치는 긴급 대피 시 유용해요. 비록 대부분의 마우나로아 분출이 지금까지는 정상 지역에만 영향을 미쳤지만 그중 몇몇은 용암을 바다에까지 흘려보냈어요. 그리고 다음 폭발은 얼마나 강할지 알 수 없어요. 그럼 지구에서 제일 높은 산은 뭐죠? 에베레스트 산이라고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해저에서 정상까지 마우나로아가 유명한 히말라야 봉우리보다 300m 더 높아요. 화산이 너무 커서 말 그대로 깔고 있는 태평양판이 그 무게에 푹 꺼져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 화산 괴물이 폭발할 때 단위당 나오는 용암의 양이 생명을 위협할 거라고 했어요. 기록된 역사 동안 마우나로아는 거의 6년마다 정기적으로 분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화산의 마지막 폭발이 약 40년 전에 일어났지만 과학자들은 다시 일어날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자,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장면 기억나세요? 안심하셔도 돼요. 마우나로아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문제는 마우나로아를 포함한 빅 아일랜드 화산들은 그렇게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순상 화산이기 때문인데요. 이 화산들은 높이가 그리 높지 않고 땅에 평평하게 놓인 전사의 방패를 닮아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어요. 순상 화산은 아주 유동적인 용암에 의해 형성됩니다. 성층 화산에서 분출된 용암보다 더 멀리 이동하고 훨씬 더 얇은 흐름을 형성해요. 성층 화산은 인도네시아의 악명 높은 크라카타우처럼 원뿔 모양이고 높아요. 그래서 만약 마우나로아가 폭발한다면 혹은 폭발할 때 화산재 구름이나 엄청난 양의 잔해는 없을 거예요. 제일 위험한 게 용암일 거예요. 마우나로아는 순상화산이기 때문에 용암이 매우 유동적이고 부피가 커서 멀리 그리고 빠르게 흐를 수 있어요. 이론상의 분출 지도를 사용해 하와이 화산 관측소 전문가들은 용암류가 흐를 가능성이 있는 표를 만들었습니다. 지진이 높은 비율로 모이는 것에 대해 약간 걱정하고 있어요. 용암이 표면 아래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하루에 500에서 600번의 지진은 경계태세를 강화해야 하는 심각한 이유입니다. 반면 반드시 재앙이나 불가피한 폭발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약 10년 전 동시에 발생한 여러 지진은 마우나로아 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어요.
하지만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대신 화산 절반이 남쪽으로 약간 이동했어요. 이런 식으로 표면 아래에 머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서 아마 마그마에게 더 많은 공간을 만들어 주었을 거예요. 이제 영상 시작 부분에서 보았던 재앙적인 폭발로 돌아가 볼게요. 이건 초화산이 폭발하면 종종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화산들은 기록된 가장 큰 수치인 화산 폭발 지수 8로 적어도 한 번은 폭발한 적이 있는 화산이에요. 초화산은 원뿔이 전혀 없고 종종 아주 커요. 칼데라를 남기면서 한때 불타오른 전형적인 거대한 마그마 챔버의 잔해이기 때문이죠. 이건 주로 뜨거운 곳에서 발견되어 초화산은 초특급 분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초특급 분화가 일어나면 1000입방킬로미터 이상의 재, 녹은 바위, 뜨거운 가스를 공중으로 불어 올려요. 다시 말해 4번의 초특급 분화가 그랜드 캐니언을 넘치도록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초화산은 거대한 양의 타는 듯이 뜨거운 마그마가 깊은 지하에서 탈출하려고 할 때 형성됩니다. 이 마그마는 지표면 가까이까지 올라오지만 지각은 뚫지 못해요. 그래서 거대하고 가압된 보글거리는 마그마 웅덩이가 불과 몇 킬로미터 깊이에서 모이는 거예요. 더 많은 마그마가 표면에 도달하려고 하기 때문에 압력이 계속 증가해요. 그러다가 펑! 초특급 분화가 일어나요. 가장 최근의 특급 분화는 뉴질랜드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최근이라고 한 건 약 26,500년 전을 의미해요. 전 그때 없었어요. 그때 타우포 호수 표면 아래에 있던 초화산이 1252방킬로미터의 화산재와 부석을 공중으로 분출했습니다. 기자의 피라미드 50만 개가 동시에 날아오른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만큼 폭발력이 대단했던 거죠. 하지만 폭발에 대해 제일 흥미롭고 혼란스러운 건 타우포 화산은 다른 화산들처럼 단순히 폭발하지 않았단 거예요. 처음에는 모든 게 평소처럼 진행되고 있었어요. 518평방킬로미터 이상의 마그마가 표면 아래에 쌓였고 압력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죠. 하지만 바위가 갈라지고 용암의 첫 부분이 분화구에서 분출된 후 뭔가가 잘못됐어요. 그러고는 초화산은 휴식을 취했죠. 몇 달 후에야 처참한 폭발이 땅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톤의 용암, 바위, 그리고 화산재가 대기 중으로 높이 날아갔어요. 하지만 초화산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중 가장 악명 높은 건 아마도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있는 걸 거예요. 이 거대한 것은 적어도 3번의 거대한 폭발을 했고 얼마나 많은 작은 것들이 있었는지 누가 알겠어요. 만약 이 괴물이 210만 년 전처럼 강력하게 폭발한다면 2452방킬로미터 이상의 붉고 뜨거운 물질을 뱉어낼 거예요. 제가 이 양이 워싱턴 DC에 있는 국회의사당 원형홀 6,500만 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다고 하면 아마 더 생생하게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과학자들은 옐로스톤이 요즘 어떠한 위험도 나타내지 않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분출이 일어나려면 내부의 마그마가 적어도 50%는 녹아야 해요. 옐로스톤 칼데라의 경우 이 수치는 5에서 15%에 불과해요. 하지만 물론 옐로스톤이 지구상의 유일한 초화산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는 뉴질랜드의 타우포, 일본의 아이라 칼데라, 캘리포니아의 롱밸리, 인도네시아의 토바, 이 중 어느 것이라도 언젠가 초특급 분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또 한 번도 초특급 분출을 일으키지 않아 아직 그 이름에 부응하지 못한 소위 초화산들도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 1883년 인도네시아의 크라카타우 화산이 폭발했어요. 화산 폭발의 힘이 화산의 벽을 찢어 열었죠. 그리고 차가운 바닷물이 녹은 내부로 밀려 들어갔어요. 온도 차이로 화산은 귀청이 터질 듯한 폭발음과 함께 폭발했습니다. 분명 3218km 떨어진 호주에서도 들렸을 거예요. 이 폭발음은 역사상 가장 큰 소리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이 사건의 결과는 정말로 재앙적이었지만 초특급 분화로 불릴 만큼 강력하지는 않은 걸로 드러났어요.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가보신 적이 있다면 뜨거운 물과 증기를 공중으로 높이 뿜어내는 간헐천에 매료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흥미로운 것이 지하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그 웅장한 분출을 가능하게 하는 지하 배관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최근 연구자들은 거대한 플라잉 마그넷의 도움으로 국립공원의 열수 배관 시스템을 매핑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과학자들은 이 모든 특징을 놀라울 정도로 상세하게 문서화할 수 있었어요. 옐로스톤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열수 시스템이 있습니다. 간헐천, 진흙탕, 온천, 증기 분출구 등 10,000개가 넘는 지형 징후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 지형들은 지하수 경로 네트워크를 통해 공급됩니다. 지하로 흐르는 마그마에 의해 과열되죠. 마그마가 과열되면 물이 지표로 올라오게 됩니다. 현재 이 시스템의 작동 원리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새로 만든 지도를 통해 마침내 그 실체가 밝혀질지도 모릅니다. 전문가들은 옐로스톤에 대한 그들의 지식이 표면 아래에 빈틈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종종 미스터리 샌드위치라고 불린다고요. 과학자들은 표면의 지형에 대해서는 꽤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직접 관찰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표면 및 몇 킬로미터 아래의 마그마 및 지각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어요. 자, 연구에 사용되는 거대한 플라잉 마그넷에 대해 꼭 말씀드려야겠어요. 스카이템이라고 하는데요. 헬리콥터에 부착되어 옐로스톤 상공을 수백 번 날아다니며 아래 땅을 스캔했어요. 자석은 25m 너비의 충전된 와이어 루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자석의 주요 임무는 강력한 전자 기장을 생성하는 거예요. 물이나 암석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물질이 이 전자장에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사상 처음으로 몇 가지 지표면 지도를 만들 수 있었어요. 또한 연구진은 매핑 기술을 통해 마그마와 기반암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마그마와 기반암의 자기적 특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그마와 물이 어떻게 상호작용해서 지표면에 놀라운 지질학적 특징을 만들어내는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연구팀은 약 150m와 700m 깊이의 고해상도 지도와 최대 2.4km 깊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주는 저해상도 지도를 확보했습니다. 동시에 연구자들은 열수 시스템 자체가 지표면 아래 5km까지 뻗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연구진이 옳다면 옐로스톤의 배관 시스템의 상반부만 매핑했다는 뜻이 돼요. 어쨌든 과학자들이 옐로스톤 샌드위치의 바닥 부분에 대해 꽤 많이 알고 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들은 지각판과 깊은 단층선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공원의 빈번한 지진 덕에 다양한 현상을 연구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얻었거든요. 예를 들어 2021년 7월에는 1000회 이상의 지진이 이 지역을 뒤흔들었어요. 오늘날 연구팀은 올드 페이스풀 간헐천이나 그랜드 프리즘 스프링과 같은 유명한 지형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지표면의 개별 열수 지형이 실제로 9.6km 떨어진 다른 지형과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냈어요. 또 다른 흥미로운 발견은 옐로스톤 간헐천과 온천의 크기, 모양, 색깔, 휘발성, 화학 성분이 다양하지만 대부분 매우 유사한 지하 수원으로부터 공급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지형 사이의 차이가 지표에 가까울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옐로스톤의 상징적인 이미지인 커다란 무지개색 온천의 가장자리가 불타는 주황색인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온천이 이렇게 화려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이 멋진 색채는 미세한 생물에서 비롯된다고 해요. 온천의 온도가 매우 높아서 쉽고 빠르게 몸이 익어버릴 거예요. 게다가 온천의 물은 자동차 배터리 액체와 같은 초산성입니다. 하지만 열을 좋아하는 미생물 중에는 이러한 열악한 조건에도 개의치 않는 종류가 있어요. 심지어 그곳에서 번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죠. 따라서 색이 다른 모든 고리는 대부분의 경우 다른 박테리아가 서식하는 고리입니다. 그리고 각 종은 특정 온도 또는 환경의 산성이 얼마나 강한지 측정하는 pH 수준에 적응해요. 예를 들어 이 상징적인 셈인 그랜드 프리즘 스프링을 생각해보세요. 무지개 빛깔은 그곳에 서식하는 미생물의 다양성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 온천의 중앙에서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아쿠아마린색을 볼 수 있죠? 이 부분은 지하수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수온이 가장 높아 87도에 달합니다. 이곳의 물은 미생물이 살기에도 너무 뜨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물은 대부분 맑은 물이에요. 물이 파란 이유에 대해서 말하자면 하늘이 파란 이유와 같아요. 햇빛이 수면에 닿으면 빛이 산란하죠. 파란 빛이 가장 많이 산란돼서 눈에 다시 반사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색의 고리는 노란색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시아노박테리아 덕분이에요.
이 노란색 고리의 온도는 74도에 이릅니다. 온천의 조건이 조금만 달랐다면 이 박테리아는 클로로필이라는 녹색 색소 덕분에 청록색을 띄었을 거예요. 하지만 온천에 닿는 햇빛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박테리아는 다른 종류의 색소를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카로티노이드라고 불리는 색소를요. 그런데 이거 아세요? 이 색소는 박테리아의 자외선 차단제 역할을 해요. 주황색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녹색인 박테리아가 노란색조를 띠게 되죠. 마지막으로 프리즘 스프링의 가장자리에 가까운 곳에 밝은 주황색이 있습니다. 이곳은 약 65도로 조금 더 시원해요. 이 부분에서는 여러 종류의 박테리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물을 밝은 주황색으로 만드는 물질을 생산해요. 마지막으로 샘의 가장자리의 온도는 더 낮은 약 55도이고 더 다양한 미생물이 생존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 모든 게 결합돼서 가장자리가 젓갈색을 띠게 됩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사람과 사람의 활동이 옐로스톤의 열수 지형에 세게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과거에는 이 모닝글로리호의 온도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색이 진한 파란색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중 일부는 통풍구를 막았죠. 이로 인해 온도가 떨어지고 미생물이 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 예쁜 파란색은 주황색으로 변했어요. 옐로스톤의 간헐천 중 가장 유명한 간헐천은 올드 페이스풀이라고 불립니다. 19세기 말에 분출이 규칙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어요. 이 간헐천은 다른 간헐천보다 더 활발해서 하루에 약 20번 분출합니다. 이 웅장한 이벤트는 각각 1분에서 5분 동안 지속돼요.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분수의 높이가 55m까지 올라가요.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옐로스톤 초화산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죠. 초화산은 엄청난 양의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빠져나오려고 할 때 나타납니다. 결국에는 지구 표면을 뚫고 폭발하죠. 때로는 이 마그마가 지각을 뚫고 나오지 못하고 갇히기도 해요. 그런 다음 수 킬로미터 깊이의 거대한 고압 마그마 웅덩이가 모여요. 점점 더 많은 마그마가 지표로 올라오려고 하기 때문에 압력은 계속 커집니다. 어느 순간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요. 그 순간을 꼭 지켜보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지난 50년 동안 옐로스톤 칼데라는 거의 1m 정도 높아졌지만 놀라실 필요는 없어요. 전문가들은 옐로스톤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확신합니다. 돔 모양의 융기 기간이 지나면 칼데라가 낮아져요. 과학자들은 현재로서는 초화산이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분화가 일어나려면 내부의 마그마가 최소 50% 이상 녹아 있어야 합니다. 옐로스톤의 경우 이 수치는 5에서 15%에 불과해요. 더 좋은 소식은 최근에 한 연구에 따르면 연구자들은 모든 호흡과 돔이 높아지는 활동에도 불구하고 현재 핫스팟이 쇠퇴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옐로스톤 화산의 역사에는 최소 3번의 슈퍼 분화가 있었습니다. 210만 년 전, 130만 년 전, 64만 년 전에 일어났어요. 영상이 등장하기도 훨씬 전의 일이죠. 가장 최근의 슈퍼 분화는 라바 크릭 분화라고 불립니다. 이 분화는 1000세제곱킬로미터의 암석, 먼지, 화산재를 분출한 후 옐로스톤 칼데라를 형성했어요. 전 괜찮아요. 2022년 1월 15일 현지 시간 오후 4시 47분입니다. 곧 시작됩니다. 이 진동이 느껴지시나요? 남태평양에서 현대 장비로 기록된 가장 강력한 화산 폭발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분화는 통가 군도의 수중 화산인 훈가통가 훈가 하하파이에서 시작됩니다. 화산 폭발 지수가 적어도 5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화산 폭발입니다. 최대 지수는 8이에요. 1980년 세인트 헬렌스 산과 79년 베수비오 산과 같은 역사적인 재앙만큼이나 강력합니다. 화산 폭발은 무려 10세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화산 물질을 방출하고 1억 5천만 톤 이상의 수증기를 성층권으로 내보냅니다. 이 수증기의 양은 올림픽 수영장 5만 8천 개를 채울 수 있을 만큼의 양입니다. 또한 화산 폭발로 인해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빠른 수중 해류가 발생하여 화산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페루까지 큰 쓰나미가 발생했어요. 최소 4명이 목숨을 잃었고 많은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황당한 점은 화산 폭발 직전 15분 전에 일종의 경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종종 그렇듯이 사람들은 이를 놓쳤습니다. 이런 종류의 지진으로는 꽤 먼 거리인 화산에서 약 750km 떨어진 두 곳의 지진 관측소가 이를 포착했어요. 연구진은 그것이 지구 표면을 따라 움직이는 지진파의 일종인 레이리파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이 파동은 해저의 균열로 인해 마그마와 바닷물이 많은 압력을 받아 상호작용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했으며 이것이 분화를 촉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놀라운 점은 일반적으로 화산 지진 신호는 매우 작아서 화산 근처에서만 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 레일리파는 평소보다 훨씬 더 멀리 이동했고 훨씬 더 강했습니다. 이는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지표면 아래에서 엄청난 양의 움직임이 있었음을 의미해요.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느끼지 못했지만 멀리 떨어진 센서가 이를 포착한 거죠. 이 발견은 화산 위협을 조기에 파악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과학자들이 이러한 지진 전조 현상을 감지할 수 있다면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미리 경고를 보낼 수 있어요. 특히 치명적인 쓰나미를 유발할 수 있는 수중 화산의 경우 사람들이 대피할 시간을 확보하고 부상이나 재산 피해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이번 화산 폭발은 규모가 컸지만 그 영향은 대부분 억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견은 지진 데이터가 이러한 재난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해요. 이번 분화 당시에는 이 전조 현상이 경고를 발령하는 데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분화 시 이러한 종류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매우 희망적이에요. 특히 수중 분화의 경우 생각보다 더 많은 경고 시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그 전조 현상의 경고 신호를 듣지 못했더라도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가 나요. 이러한 소리는 극히 드물지만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큰 소리는 실제로 가까이 있던 사람들에게 치명적이었어요. 1883년 8월 27일 인도네시아의 크라카토아 화산이 폭발하면서 지금까지 측정된 것 중 가장 큰 소음이 발생했는데 그 소리는 무려 310데시벨에 달했다고 해요. 비교하자면 핸드드릴은 98데시벨의 소리를 내요. 제트 엔진에서 발생한 소음은 140데시벨입니다. 180데시벨의 소리는 청각 조직을 파괴할 수 있어요. 크라카토아 화산이 만들어낸 소리는 160km 거리에서 170데시벨 이상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화산 폭발에서 불과 64km 떨어진 곳에 있던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그 소리에 고막이 터져버렸어요. 폭발의 울림은 4,800km 떨어진 곳에서도 들릴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실제로 3,540km 이상 떨어진 호주 앨리스 스프링스의 한 농장에서는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총소리로 추정되는 소리를 들었다고 보고했어요. 크라카토아에서 발생한 소리는 여러 차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4,8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는 아무도 폭발음을 듣지 못했지만 캐나다와 영국처럼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대기압의 급상승이 기록되었는데 이는 폭발로 인해 발생한 음파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이 틀림없어요. 150데시벨 이상의 소리는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170에서 200데시벨의 소리는 폐 파열 등 치명적인 상태를 초래할 수 있어요. 240데시벨이 넘는 소리는 치명적인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데 어떤 부상인지는 말하지 않을게요. 만화 캐릭터에게는 가끔 이런 일이 발생하지만 실제 사람에게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과학적 설명은 소리가 본질적으로 압력의 파동으로 고체와 액체를 모두 통과할 수 있으며 엄청나게 큰 소리의 경우 인체를 바로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소리의 압력이 충분히 높으면 고막과 내부 장기가 파열되어 심각하고 종종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가끔 작은 지진이 발생하는 거 아시나요? 화산은 종종 조화 진동이라고 불리는 이상한 소리를 내요. 이 소리는 일종의 윙윙거리는 소리로 그 주파수가 점점 더 높아지다가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에 갑자기 멈춥니다. 이 소리는 전 세계 수많은 화산에서 녹음되었어요.
하지만 알래스카의 리드아우트 화산은 그 떨림이 너무 강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들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마치 화산이 폭발 직전에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죠. 워싱턴 대학교의 지구 물리학자에 따르면 리드아우트의 조화 진동 주파수가 너무 높아서 그 피치가 최고로 높을 때 저음의 윙윙거리는 소리로는 거의 인식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해요. 리드아우트 화산의 진동은 지금까지 기록된 다른 어떤 화산의 진동보다 높기 때문이에요. 이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기존 모델의 한계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은 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피치의 진동을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모델을 제안해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화산은 마그마 기포가 지각의 균열을 뚫고 올라오면서 진동할 때 소리를 내요. 하지만 리드아우트 화산의 경우 과학자들은 마그마가 엄청난 압력을 받고 좁은 구멍을 통과할 때 조화 진동과 관련 지진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어요. 두꺼운 마그마는 저수지나 챔버의 배출구로 마그마를 운반하는 통로 내부의 암석 표면에 달라붙습니다. 압력이 높아지면 마그마는 위로 이동해요. 그러면 압력에 의해 다시 움직일 때까지 마그마가 다시 달라붙게 돼요. 이러한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작은 지진을 유발하며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더 빠르게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소음으로 섞이게 돼요. 따라서 실제로는 바위가 소리를 내는 거죠. 이 새로운 모델은 과학자들이 리드아우트 화산과 같은 화산의 분화 주기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해요. 또한 제한된 조기 경보 시스템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리드아우트 화산이 이렇게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며칠 동안 화산이 폭발한 후였습니다. 따라서 진동은 다음 폭발이 일어나기 몇 분 또는 몇 시간 전에만 경고를 제공할 수 있어요. 리드아우트 화산의 조화 진동은 매우 높은 주파수에 도달한 후 화산이 다시 폭발하기 전에 섬뜩할 정도로 조용해집니다. 이 일시정지는 지진 활동이 느려지고 단층의 양쪽이 서로 부드럽게 미끄러질 때 발생해요. 이때는 지진도 더 이상 따라잡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새로운 모델은 카리브의 몬세라트 섬의 수프리에르 힐 화산과 같은 다른 화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제 리드아우트의 압력이 특정 지점에 집중되는 이유를 조사할 계획이에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리드아우트의 지진 활동에 대한 2가지 녹음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10초 분량의 녹음으로 약 10분간의 지진음과 조화 진동을 60배 빠른 속도로 압축한 것입니다. 두 번째 1분 분량의 녹음에는 리드아우트가 처음 폭발하기 전에 발생한 1600여 건의 작은 지진과 조화 진동을 포함해 약 1시간 동안의 활동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화산 폭발의 역학과 그 전 신호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쓰나미, 파괴적인 토네이도, 거대한 운석, 충격적인 지진. 보험에 가입하시는 게 좋겠네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화산 폭발에 비하면 사소한 자연재해에 불과해요. 폼페이처럼 화산이 도시를 파괴할 수도 있어요. 또는 태평양의 일부 섬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파괴할 수 있는 위험한 분화 유형도 있어요. 이 유형을 홍수 현무암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선 화산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볼게요. 뜨거운 액체 금속과 백열 암석의 강이 지구 내부 깊숙이 흘러요. 그리고 더 깊어질수록 더 뜨거워지죠. 이 뜨거운 덩어리의 근원은 지구의 중간층인 멘틀이며 멘틀은 핵과 지각 사이에 있어요. 이 불같은 흐름은 마그마라고 불리며 모든 곳에 흘러요. 하지만 지구의 지각이 두껍기 때문에 우리는 마그마의 열을 느끼지 못해요. 마그마는 지각보다 가볍기 때문에 항상 지표면으로 솟구치려고 해요.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성공하기도 하죠. 지각판의 접합부에서는 한 판이 더 두꺼운 판 아래로 움직일 때 마그마가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마그마가 지표면에 도달하면 용암이 되어 이 물질은 주변 땅을 태우고 빠르게 식어요. 그리고 굳어져 새로운 암석층을 형성하죠. 다음 마그마가 2층 위에 떨어져요. 따라서 산은 수백만 년에 걸쳐 층층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 입에서 지각판의 단층이 마그마를 쏟아내어 이 산을 화산이라고 합니다.
용암과 화산재를 하늘로 뱉어낸 다음 잠들었다가 지진 활동 중에 다시 깨어나요. 이제 여러 개의 거대한 화산이 무한한 양의 마그마를 뿜어내기 시작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마그마는 끝나지 않고 대륙 전체를 덮어요. 그게 홍수 현무암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약 2억 5,200만 년 전 지구의 북쪽에는 지각 아래에 많은 마그마가 쌓여 있었어요. 수조톤의 뜨거운 암석이 거대한 영토의 한 곳에 집중됐죠.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 모든 불같은 에너지가 땅에서 스며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영토의 여러 곳에서 뜨거운 가스가 나오기 시작했죠. 땅이 끝없이 흔들리고 지각이 수십 미터 솟아올랐어요. 모두 임박한 재앙이 다가오고 있음을 가리켰죠. 그리고 어느 순간 마그마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불 분수가 땅에서 터져 나왔어요. 아이슬란드에 있는 간헐천 아시나요? 물과 증기 대신 뜨거운 용암과 화산재가 수십 배 더 높이 솟구친다고 상상해보세요. 화산재와 용암의 흐름이 너무 강해서 구름에 닿을 정도였어요. 지각 아래에는 거대한 마그마 거품이 있었어요. 그리고 암석과 땅의 압력을 받아 불타는 분출물을 뿜어냈죠. 균열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마그마가 사방으로 흘러나왔어요. 마그마는 북대륙 전체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용암의 홍수는 점점 더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흐름은 끝이 없어 보였죠. 녹은 현무암 암석층이 서로 겹쳐지면서 50m 높이의 거대한 용암 쓰나미가 형성됐어요. 수십만 년 동안 용암이 땅에서 쏟아져 나와 숲과 강, 호수, 초원을 범람시켰어요. 동시에 수십억 톤의 화산재가 하늘로 솟구쳤는데 화산재의 이산화황이 태양광선을 반사해서 화산 겨울을 초래했죠. 이로 인해 대륙의 기온이 몇 도 낮아졌을 수 있어요. 그런 다음 먼지와 화산재가 응축되어 거대한 구름을 형성해서 독성 산성비로 지표면을 적셨을 거예요. 그 후 냉각된 용암은 거대한 두꺼운 보호막을 형성하여 마그마가 끝없는 불 거품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하게 막았어요. 전 지구적 재앙은 끝났어요. 하지만 잠시뿐이었죠. 수조톤의 마그마는 여전히 두꺼운 현무암층 아래에서 흐르고 있었어요. 불타는 강물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옆으로 퍼져나갔죠. 이 팽창의 결과로 두꺼운 암석 아래에 거대한 그물이 형성됐습니다. 그물망은 거미줄처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뻗어 지각을 가열했어요. 가스가 지표면 아래에서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상상할 수 없는 힘의 폭발이 일어나기 전까지 점점 더 많은 에너지가 그곳에 축적됐죠. 마그마 외에도 이산화탄소와 화산재가 지표로 빠져나왔어요. 그들은 대기를 가득 채우고 온실 효과를 일으켰어요. 지구 전체가 온도가 몇 도 상승했어요. 이 방출은 바다에서 시작된 또 다른 재앙을 불러 일으켰죠. 해저에는 폭발성 가스인 메탄이 퇴적되어 있었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 아래에서 메탄은 얼어붙어 무해했어요. 하지만 대기 중 온실 효과로 인해 바다 전체가 따뜻해졌어요. 수백만 톤의 메탄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죠. 이 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더 강력해요. 그래서 대기에 닿았을 때 지구의 온도가 다시 상승했어요. 지구 전체가 뜨거운 사우나로 변했죠. 이전에는 시원하고 습했던 곳이 현대 사하라 사막의 온도에 도달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동물과 곤충은 이러한 대격변에서 살아남지 못했어요. 하지만 해양 생물은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열과 메탄은 바다의 산소량을 감소시켰어요. 물고기와 다른 해양 생물은 이러한 조건에서 생존할 수 없었죠. 산소가 없는 물에서 혐기성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메탄과 이산화탄소를 먹고 물을 더욱 오염시키는 독성 물질인 황화수소를 방출한 거예요. 육지 동물의 약 75%와 해양 생물의 95%가 멸종했어요. 이 홍수 현무암 분출은 지구 역사상 거의 모든 식물을 파괴하고 곤충 개체수를 크게 감소시킨 유일한 재앙이었습니다. 가장 강한 동물 몇 종은 이러한 조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지구가 완전히 회복되는 데는 약 1000만 년이 걸렸어요. 그 후 진화는 생명을 발전시키는 새로운 과정을 시작했죠. 그리고 여기 두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나쁜 소식은 홍수가 다시 일어날 거고 2억 5,200만 년 전보다 더 파괴적일 거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은 이런 일이 수억 년 후에 일어날 거라는 거고요. 하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인류는 대비해야 해요. 대재앙은 해저에서 시작될 거예요.
먼저 수킬로미터 높이의 용암 분수가 물을 끓이기 시작하고 이산화황을 대기 중으로 방출해서 햇빛을 반사할 거예요. 화산재와 마그마와 함께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공기 중으로 떠오를 거예요. 가축은 살아남지 못하고 사람들은 호흡곤란을 겪게 될 겁니다. 바다의 증발로 인한 산성비와 습도 증가는 건물의 부식으로 이어지겠죠. 모든 항공편이 취소될 거고요. 사람들은 방독면을 착용해야 해요. 많은 동물들은 이 화산 폭발을 감당하지 못하겠지만 인간은 빠르게 적응할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분화가 계속될 거고 이 끝없는 재앙은 곧 인류의 자원을 고갈시킬 거예요. 식물과 나무는 그렇게 빨리 회복되지 않을 거고 산소 생산량은 크게 줄어들 거예요. 그때쯤이면 인류가 태양계 밖의 행성을 포함한 다른 행성을 식민화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 현재로 돌아와 보죠. 화산과 관련된 지진 활동의 약 70%는 수중에서 발생하는데요. 그럼 해저의 일반 화산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볼까요? 육지뿐만 아니라 물도 지각판 위에 놓여 있어요. 따라서 구조가 연결 부위에서 부러지면 마그마가 그 사이로 스며들어요. 하지만 육지 화산과 달리 이곳의 용암은 다른 방향으로 퍼지지 않고 만나는 모든 것을 태우지 않아요. 용암은 차가운 물의 압력으로 응고돼요. 수중 화산은 그 사이에 휴식기를 두고 오랫동안 분출할 수 있어요. 마그마가 해저를 덮어요. 수백 년 또는 수천 년이 지나면 새로운 분화가 시작되고 이전 분화 위에 새로운 암석층이 형성돼요. 수백만 년에 걸쳐 마그마가 한 층씩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화산이 물 밖으로 솟구쳐요. 마그마가 뿜어져 나와 높이가 높아졌죠. 이제 커다란 화산섬이 생겼어요. 그런 다음 화산은 잠들고 새로 형성된 땅 위에 생명체가 나타나요. 마그마는 다양한 화학 원소로 가득 찬 행성 멘틀에서 흘러나와요. 이 뜨거운 혼합물은 토양을 유용한 물질로 포화시켜 식물과 나무의 성장을 촉진해요. 그런 다음 새와 다른 동물들이 그곳에 도착하고 화산섬은 낙원으로 변해요. 그런 다음 인간이 도착해서 낙원을 포장하고 주차장과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를 세우겠죠. 작지만 강력한 진동이 이탈리아 나폴리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이 사건을 보도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나폴리만에 있는 성층 화산인 베수비오 화산이 곧 폭발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일까요? 화산은 과거 여러 번 폭발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모양을 갖게 됐어요. 여러 겹에 굳어진 용암, 화산암,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졌습니다. 베수비오가 마지막으로 폭발한 건 1944년이었어요. 하지만 거의 2000년 전에 있었던 대규모 폭발은 로마 도시였던 폼페이와 헤르쿨라네움을 묶고 주변 지역을 파괴했죠. 오늘날 300만 명의 사람들이 화산으로부터 30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고 있고 60만 명의 사람들이 위험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대규모 폭발은 보통 오랜 시간 동안 잠잠한 후에 몇천 년마다 일어납니다. 문제는 베수비오가 다시 폭발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베수비오 천문대에서 화산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지진 관측소, 특수 GPS 장치와 위성 기반 레이더가 있어서 지진을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화산에서 나오는 가스에서 발견되는 화학물질을 테스트하는 특별 장비도 갖추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전문가들이 화산이 언제 폭발할지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현재 마그마는 표면에서 10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어제는 상황이 안전해 보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더 나빠지려고 합니다. 3일차, 또 한 번의 진동이 리히터 규모 3을 기록합니다. 화산 근처에 설치된 모든 장비가 지금 경보를 울리고 있어요. 마그마가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 표면에 다다르지는 않았지만 베수비오는 확실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오후에 2차례 더 진동이 이어집니다. 진동은 일반적인 지진처럼 느껴지지 않는데 지질학자들은 지진계에서 그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화산 폭발은 리히터 규모에서 약 4에서 5 정도 더 낮게 나타납니다. 이제 전문가들은 확신합니다. 화산이 폭발하기까지 단 며칠에서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말이에요. 어떤 화산은 폭발 전 몇 달 혹은 심지어 몇 년 동안 불안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수비오는 그렇지 않습니다. 4일차, 땅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지구의 지각에 갇힌 거대한 생명체가 숨을 쉬기 위해 필사적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처럼요. 토양의 작은 틈새로 증기가 빠져나갑니다.
어느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더 뜨겁습니다. 만약 그곳에 간다면 마치 오븐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처럼 느껴지고 숨쉬기가 힘들 거예요. 화산에 너무 가까이 있었던 양들은 기절했습니다. 농부가 양들을 발견했을 때 그는 거의 쓰러질 뻔했는데 열 때문이 아니라 가스 때문이었어요. 이산화탄소와 황화수소가 공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화산 주변 전체에서 썩은 달걀 냄새가 나고 많은 산림동물들이 벌써 도망쳤어요. 인근 나무들은 연일 토양에서 이 가스들을 흡수하고 있는데 이제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의 이산화탄소 수치가 치솟고 있고 모든 탐지기가 끊임없이 울려댑니다. 6일차. 진동이 잦아지고 있어요. 화산을 감시하는 베수비오 천문대의 전문가들은 위로 밀려 올라오는 마그마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몇 시간 뒤에 국가 비상경보가 내려집니다. 수천 명의 현지인들은 화산이 폭발하기까지 15일 정도의 시간이 있으므로 그 안에 대피해야 합니다. 위험 지역에 있는 60만 명의 사람들은 짐을 싸고 차와 트럭을 타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사방이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이런 난리법석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들을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중 몇몇 사람들은 자기 집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혼란을 소셜미디어로 스트리밍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집 밖에서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집을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잘못된 경보일 뿐이길 바라고 있어요.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정말 누가 알겠어요. 7일차. 잠 못 이룬 밤이었습니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미 떠났어요. 다른 마을에 사는 착한 사람들이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돕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엄청난 교통 체증이 있지만 모두들 예상한 일이죠. 그래서 대피를 일찍 시작한 거예요. 여객선, 열차 및 버스는 정기 서비스를 취소했습니다. 피난민들을 돕기 위해서죠. 모든 사람들이 지체 없이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빡빡한 일정으로 운행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떠나기를 거부하지만 결국에 이웃들이 떠나도록 설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피하는데 7일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안전지역뿐만 아니라 나라의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갈 겁니다. 11차. 주민 절반 이상이 이제 위험지역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혼란이 지난 후 지금은 침묵이 흐르고 무시무시한 진동으로 인해 침묵이 깨집니다. 동물들도 대피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 찾을 수 있는 한 많은 동물들을 숲에서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일차. 위험에 처했던 25개 마을 지역 주민들은 모두 대피했습니다. 위험 지역은 텅 비었어요. 하지만 지진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화산은 마치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 압력솥 같아요. 산 꼭대기에 큰 분화구와 산기슭에 있는 구멍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녹은 바위는 표면을 향해 움직이며 가압된 가스가 거품을 일으킵니다. 마치 음식이 끓는 것처럼요. 갑자기 큰 굉음이 나더니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요란한 소리였고 그 충격파가 이탈리아 전역으로 감지됩니다. 화산암이 공중으로 내동댕이 쳐졌어요. 짙고 검은 버섯구름이 형성되어 하늘로 올라갑니다. 새들은 둥지를 벌이고 거대한 무리를 지어 날아갑니다. 이제 뜨거운 붉은 용암이 분수처럼 화산 밖으로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로 흐르면서 그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그러더니 화산 산사태가 발생합니다. 원뿔 모양의 산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수백만 톤의 흙과 바위가 화산 측면에서 떨어져 나와 굴러 떨어집니다. 용암은 비탈을 따라 퍼지고 숲과 농경지 위로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화산재 구름, 돌, 그리고 온갖 바위들이 너무 높이 솟아올라 사람들은 로마에서도 그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양의 파편들이 다시 땅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화산재와 돌덩어리가 떨어집니다. 대기 중에 화산재가 너무 가득해서 숨쉬기가 힘들어요. 용암이 천천히 그 지역을 가로질러 퍼지면서 모든 나무들을 쓰러뜨립니다. 인근 마을은 모두 어둠과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건물들이 무너지고 주변은 뜨거운 독성 가스와 암석이 뒤섞여 자동차보다 더 빨리 움직입니다. 화산으로부터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도 암석과 화산재가 떨어져서 자동차를 뒤덮고 지붕을 파괴합니다. 용암이 계속 흘러나옴에 따라 하늘이 완전히 검게 변했습니다. 천천히 근처의 모든 마을들이 녹은 바위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일부 용암은 심지어 바다에까지 다다릅니다. 용암과 접촉한 해안은 거대한 하얀 수증기로 뒤덮이고 용암은 검게 변합니다. 이제 베수비오 언덕에 이상한 푸른색의 네온 불빛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연소하는 유황가스로 인해 발생합니다.
유황가스는 화산 표면에 갈라진 틈에서 강한 압력으로 새어나옵니다. 공기와 접촉하면 불이 붙죠. 이 푸른색 불꽃은 공기 중으로 5m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인근 항공편은 모두 취소되었고 많은 항공기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 합니다. 국가 경보 이후 화산 상공의 비행은 금지되었습니다. 화산재 구름은 제트 엔진과 다른 항공기 부품들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수자원은 계속 분출되는 화산재로 오염되어 있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나쁜 냄새가 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용암이 마을 전체를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높은 건물의 지붕들만 보입니다. 거대하고 엄청난 폭발 이후에 더 작고 조용한 폭발이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화산이 이제 폭발을 멈춘 것인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지역 근처로 갈 수 없어요. 10년 후 위험지대의 대부분이 딱딱하게 굳었지만 아직 열기가 남아있는 용암 아래 숨어 있습니다. 폼페이 고대 유적지도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잊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옛집에 일어난 일을 떠올리기도 싫어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갈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100년 후 여러분은 화산재의 황무지로 보이는 곳을 걷고 있습니다. 갑자기 증조 부모님이 살던 집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지금 모든 것은 굳어진 용암으로 된 두꺼운 융단 아래 가라앉아 있어요. 하지만 그 아래는 거의 모든 것이 여전히 그대로 시간이 멈춘 듯 얼어붙어 있습니다. 활화산이라고 하면 한 지역이 떠오릅니다. 태평양의 불의 고리죠. 지구 화산의 4분의 3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지역을 호주와 비교해보세요. 유럽의 구대륙도 평온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죠. 유럽에서 가장 활동적인 활화산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있는 에트나 화산을 떠올리셨다면 정답입니다. 이 화산은 약 200번 분화했으며 최근 수십 년 동안 잠자고 있는 화산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에트나 화산의 마지막 분출은 2023년 8월 23일에 일어났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높은 산 에트나산은 5억 살의 산입니다. 그러나 아이슬란드에는 훨씬 더 젊은 화산이 있습니다. 이 화산은 2023년 7월 10일에 폭발했습니다. 오후에 세 개의 균열이 섬 남서쪽의 반도의 땅에 나타났습니다. 이 균열은 작은 산봉우리 기슭에 있었어요. 화산의 이름은 현지어로 작은 숫양을 뜻합니다. 화산은 녹은 용암을 공중으로 높이 분출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가스기둥도 있었어요. 하지만 과학계는 이 사건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레이캬비크와 케플라비크 사이에 뻗어있는 화산 지역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파그라달 스파들 화산은 이미 지난 2여름 동안 분화했습니다. 이 활동은 8세기에 걸친 휴화산 기간 후에 발생했어요. 최근 분화가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 지진학자들은 12,000회 이상의 진동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 7월에 땅이 열렸을 때 균열은 길이가 1km가 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중 2개가 닫혔어요. 이제 모든 용암이 마지막 균열에서 나오고 있었고 길쭉한 원뿔로 자랐습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화산으로 우리 모두에게 친숙한 모양이죠. 용암은 곧 큰 분화구를 가득 채웠습니다. 화산은 첫 주 만에 거의 30m가 자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분화가 시작되던 날 밤 용암이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화산재는 주변의 마른 이끼를 불태웠습니다. 지역 당국은 주변 지역을 폐쇄했어요. 화산에서 나오는 유독가스와 이끼를 태우는 연기가 자욱했죠. 소방관들이 이 지역으로 몰려들었어요. 일주일 후 그들은 이 지역이 안전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곧 유럽에서 가장 어린 화산의 탄생을 목격하기 위해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관광의 형태는 아이슬란드에서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활화산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오죠. 얼음의 땅 아이슬란드에는 130개가 넘는 화산이 있습니다. 그중 약 30개는 활화산입니다.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잘 알아요. 화산 관광은 안전할까요? 아이슬란드에서는 안전해요. 아이슬란드 당국은 모든 핫스팟을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요. 섬 곳곳에 수십 개의 지진 관측소가 있어요. 이를 통해 연구원들은 미래의 분화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죠.
그리고 응급 서비스는 이런 종류의 사건에 익숙해요. 그들은 위험 지역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바로 2010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에이피아 라흐요쿠시라는 아이슬란드 남쪽의 화산이 폭발했어요. 화산은 11km 높이의 증기와 화산재를 뿜어냈습니다. 항공 여행객에게는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죠. 거대한 연기는 바람을 타고 남동쪽으로 북유럽을 향해 날아갔어요. 많은 국가가 안전상의 이유로 며칠 동안 영공을 폐쇄했습니다. 화산은 3월에 폭발했지만 같은 해 1월부터 지구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진학자들은 화산 폭발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유럽 대륙에서 가장 젊은 이 화산은 관광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지정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난 후 5시간의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관광객들은 진원지에 너무 가까워서 분화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를 느낄 수 있죠. 이 광경은 밤에 가장 인상적입니다. 안전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과학자들은 용암지대의 경계를 표시하는 위험지도를 정기적으로 작성해요. 이렇게 하면 규칙을 지키는 방문객은 위험에 처할 일이 없어요. 분화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난 후 분화구의 일부가 붕괴했습니다. 용암이 화산 서쪽 내리막길로 흘러내렸어요. 이 장엄하고 뜨거운 강은 느리게 움직이는 용암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용암을 아아형으로 분류하는데 하와이 말로 표면이 거칠고 부서지기 쉬운 현무암 용암을 설명하죠. 이 흐름은 클링커라고 불리는 부서진 용암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흐르면서 분리됩니다. 그러면 뜨거운 부분이 드러납니다. 용암의 차가운 부분은 회색과 검은색입니다. 용암이 앞으로 움직일 때 유리가 깨지는 것과 같은 독특한 소리를 냅니다. 새로운 화산이 폭발한 지 거의 한 달이 지난 후 흥미로운 항공사진이 포착됐습니다. 용암 흐름 바로 위에 토네이도가 형성된 거죠. 이는 해당 지역의 높은 온도로 인해 발생해요. 조건이 맞으면 가열된 공기 기둥은 쉽게 미니 토네이도로 변할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비슷한 현상이 2018년 하와이 킬라우에아 화산 분화 시 발생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의 용암지대는 아이슬란드 생성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아이슬란드는 북미판과 유라시아판이 서로 만나는 곳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각판은 지구의 가장 바깥층인 암석권의 거대한 바위 덩어리입니다. 대략 20개의 지각판이 있습니다. 지각판은 부분적으로 녹은 암석층 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지표면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용암은 이곳에서 그 여정을 시작해요. 지각판이 녹은 암석 위에 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그 경계는 불안정해요. 두 판이 서로 부딪힐 때 그들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해요. 화산이 형성되는 것도 그 결과 중 하나예요. 화산은 녹은 암석이 지표면 위로 이동하는 곳입니다. 아이슬란드는 약 6천만 년 전에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슬란드 바다 밑에 지각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용암이 지표면에 충분히 쌓여 단단한 땅이 만들어졌어요. 이 고대 암석은 오늘날 파도 아래에 있습니다. 새로운 용암이 지표에 도달하여 식으면서 오래된 바위를 섬의 중심으로 밀어내게 돼요.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이 6천만 년이 아니라 1600만 년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활성 용암지대는 지질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젊습니다. 일부는 천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과학자들은 이 섬을 화산의 핫스팟이라고 합니다. 기록된 역사상 지구 표면에 도달한 현무암 용암의 거의 3분의 1이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에서 나왔어요. 2023년 전 분화 이전과 같은 여러 개의 균열이 아이슬란드의 30%를 덮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4분의 1의 지역에만 사람이 살고 있어요. 북유럽 바이킹은 아이슬란드에 최초로 정착한 사람들이에요. 자연은 그들에게 요란한 환영 파티를 열어줬어요. 정착한 지 불과 몇 년 후 역사상 가장 큰 화산 폭발을 목격하게 되죠. 바이킹은 화산이 없는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아이슬란드의 사람들은 이런 일에 익숙합니다. 아이슬란드가 새로운 화산 활동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일이에요. 화산학자들은 최근의 사건이 수십 년 동안 더 빈번하게 일어날 화산 폭발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지구에서 가장 젊은 화산이 있는 반도는 아이슬란드의 수도에서 남서쪽으로 27km 떨어진 곳에 있어요. 이 화산은 오랫동안 휴화산 상태였습니다. 최근의 분출은 아이슬란드를 만든 자연적 과정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상기시켜주죠.
최근 과학자들은 유럽 북부의 화산 폭발과 빙하 사이에 역사적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구는 적어도 5번의 주요 빙하기를 거쳤어요. 이 시기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낮았던 매우 긴 기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북유럽과 북미 전역에서 빙상이 확장되었죠. 마지막 빙하기는 약 10,000년 전에 끝났습니다. 연구원들은 이러한 빙하기가 화산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완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얼음의 무게가 지하 마그마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생각해요. 빙하가 후퇴하면 압력이 해제됩니다. 그러면 용암이 지표면 위로 흘러 올라가 폭발하기 쉬워지죠.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거대한 초화산 위에 자리 잡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지역이 강력한 간헐천과 온천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는 또한 옐로스톤 아래에 거대한 마그마방이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2015년 유타대학교의 연구원들은 이 마그마방이 이전에 모두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심지어 맨 위 저수지 아래에 마그마가 있는 저수지를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방이 넓을수록 더 많은 마그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수지 2개를 합치면 그랜드 캐년을 한 번이 아닌 11번이나 채울 수 있는 양의 마그마가 저장되어 있어요. 하지만 마그마방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점이 뭔지 아시나요? 마그마는 그 위의 땅을 밀어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옐로스톤의 땅은 1년에 약 2.5에서 5cm씩 상승합니다. 게다가 옐로스톤은 활화산 상태예요. 화산 폭발성 지수는 8점 만점에 8점이고요. 이 수치가 높다는 건 화산이 폭발하면 대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참고로 1991년 필리핀의 피나투보 화산 폭발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화산 폭발로 평가받으며 화산 폭발성 지수 6을 기록했습니다. 별게 아니었네요. 이제 걱정할 것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2023년 3월 유타대학교 지진 관측소는 옐로스톤 국립공원 전 지역에서 354회의 지진을 기록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 같네요. 하지만 이달의 가장 인상적인 사건은 규모 3.7의 미니 지진이었습니다. 이 지진은 3월 29일에 시작되어 월말까지 계속된 106회의 지진 중 일부였어요. 네, 지진은 무리를 지어 발생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전문가들은 옐로스톤의 지진 활동이 평소보다 좀 더 활발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해요. 옐로스톤 화산 관측소의 지구 물리학자 마이클 폴란드는 이 화산이 당분간은 폭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화산이 폭발하려면 지표면 아래에 분출할 수 있는 충분한 마그마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마그마를 상승시키기에 충분한 압력도 있어야 하고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러한 조건 중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옐로스톤은 현재 안정적이라고 해요. 동시에 폴란드와 그의 팀은 모든 종류의 지하 활동을 추적해서 분화 가능성에 대한 경고 신호를 찾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지진 발생 빈도와 지반 변형일 수 있어요. 해당 지역에서 지표면의 극심한 변화와 함께 수천 번의 미소 지진이 발생하면 경보가 울릴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또한 공원의 열적 특징의 온도도 모니터링합니다. 이는 공원 전체의 간헐천 활동과 가스 및 열 배출량의 변화라는 잠재적 재난에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징후예요. 언론은 옐로스톤의 마지막 분화가 7만 년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곧 또 분화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화산은 그런 식으로 분화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화산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로 꼽는 것이 화산이 실제로는 타임라인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라고 해요. 하지만 슈퍼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면 가장 걱정되는 것은 용암이 흘러내리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에 수반될 가능성이 높은 지진도 아니고요. 슈퍼 화산 폭발의 최악의 결과는 화산재와 화산재 낙하입니다. 수년 전 옐로스톤 화산이 폭발했을 때 어땠는지 살펴볼게요. 화산 역사상 최소 3번의 슈퍼 분화가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분화는 1980년 워싱턴주 세인트 헬렌스 산의 끔찍한 분화보다 2,500배 더 파괴적이었어요. 가장 최근의 슈퍼 분화는 라바 크릭 분화라고 불렸어요. 엄청난 양의 먼지와 화산재, 암석을 공중으로 뿜어내면서 옐로스톤 칼데라를 형성했습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약 900만 년 전과 870만 년 전에 일어난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2개의 다른 슈퍼 분화에 대해서도 알게 됐어요.
이 중 가장 최근에 발생한 분화는 스네이크 리버 옐로스톤 화산 지역 전체에서 기록된 가장 큰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100만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볼게요.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았던 건 아니니까 증거를 바탕으로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재앙의 첫 징후는 대재앙이 발생하기 훨씬 전에 나타났습니다. 수천 년 동안 지구 내부에서 열이 솟구치고 있었죠. 열은 지각 아래에 암석을 녹여 거대한 방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방들은 방 고체 암석, 마그마, 수증기,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다양한 가스의 가압 혼합물로 채워져 있었어요. 이 뜨거운 지하수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마그마가 유입되면서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화산계 위의 땅은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위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대분화가 일어나기 1년 전 옐로스톤은 경고음을 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에는 이 신호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게다가 그 놀라운 과정은 대부분 지하에서 진행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감압은 가스 거품을 방출합니다. 이러한 기포는 터지면서 특정 종류의 분출을 일으킬 수 있어요. 화산이 폭발하기 몇 달 전부터 소규모 지진이 더 자주 발생하고 강도가 더 강해졌습니다. 초화산 곳곳의 땅이 예전보다 더 뜨거워졌어요. 지표면 호수와 지하수도 더 따뜻해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다면 그 지역에서 특이한 증기안개를 발견했을 거예요. 분화가 시작되기 얼마 전 증가하는 압력으로 인해 마그마 방 위의 땅이 위로 밀려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돔 모양의 융기가 생겼어요. 이 돔의 가장자리를 따라 좁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탄산음료 병을 흔든 후 따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화산 근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멘토스와 다이어트 콜라를 떠올려보세요. 표면 아래에서 가스가 터져 나오면서 균열을 통해 압력이 방출된 거예요. 재난 직전에 옐로스톤 화산 주변의 지반이 들떴습니다. 지열 웅덩이와 간헐천이 끓는 온도까지 가열되어 평소보다 더 산성화됐어요. 마그마가 지표면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마그마방의 암석 지붕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폭발이 시작됐어요. 대재앙이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 작지만 지속적인 흔들림이 땅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진짜 흔들림은 화산이 폭발하기 몇 분 전에야 시작됐어요. 귀를 의심케 하는 굉음과 함께 거대한 용암과 화산재 기둥이 공중으로 솟구쳤습니다. 몇 분 만에 화쇄류가 허리케인급 속도로 이 지역을 가로질러 돌진했어요. 이러한 흐름은 방 고체 용암 조각, 화산재, 뜨거운 팽창가스가 섞인 액체 혼합물입니다. 마치 매우 뜨겁고 유독한 눈사태처럼 보였어요. 약 700도씨의 온도로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우고 있었죠. 화산은 며칠 동안 계속 화산재를 뿜어냈습니다. 모든 생명체에게 화산재 낙지는 화산 폭발의 가장 위험한 결과 중 하나였어요. 화산재는 흡입 후 몇 초 만에 유리질 시멘트로 변해요. 대부분의 동물은 살아남을 기회가 없었죠. 두꺼운 나무도 이 고밀도 물질의 무게로 인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화산재 층이 거대한 영토를 덮일 때까진 단 며칠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화산재가 성층권에 도달한 후 전 세계의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화산 분출물에는 효과적인 자외선 차단제인 유황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곧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이후로 몇 년 동안 전 세계에 여름이 없었어요. 동물들은 먹이와 깨끗한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레이스 랜딩 슈퍼 분화라고 불리는 이 자연재해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연구원들은 최근 연구에서 그렇게 설명했어요. 거대한 영토에 영향을 미쳤죠. 용암의 흐름은 뉴저지만큼 넓은 지역을 뜨거운 화산 유리로 덮었습니다. 용암은 순식간에 지표면을 살균해서 이전에 번성하던 모든 식물을 멸종시켰습니다. 오늘날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면 콜로라도, 유타, 와이오밍주를 거의 91cm 높이의 유독성 화산재로 덮을 거예요. 많은 지역이 암흑 속으로 빠져들 겁니다. 대부분의 미국인이 살고 있는 해안가에서도 화산재 구름의 확산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화산재는 농작물을 파괴하고 목초지를 오염시키며 송전선과 변압기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실 텐데요. 그런 재앙이 조만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정말 다행이죠. 자, 우리에겐 다른 일들도 충분히 많아요. (2021년 3월 19일) 금요일 저녁 8시 45분에 아이슬란드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수도에서 남서쪽으로 약 32km 떨어진 곳에서 녹은 암석이 갑자기
지면 아래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밝은 용암 분수가 밤하늘을 밝게 비추었어요. 이 계곡의 한 화산이 거의 800년 만에 깊은 잠에서 마침내 깨어났습니다. 우리는 화산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활화산, 휴화산, 그리고 사화산이죠. 전 세계적으로 약 1900개의 활화산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활화산이란 건 가까운 과거에 폭발한 적이 있어서 가까운 미래에 다시 폭발할지도 모른다는 의미죠. 휴화산은 오랫동안 폭발하지 않았지만 미래에 폭발할지도 모릅니다. 마치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요. 사화산은 100만 년 이상 전혀 활동이 없었던 화산입니다. 아이슬란드의 이 화산 폭발은 그리 강력하지는 않았어요. 가장 가까운 마을은 10km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안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화산을 가까이서 보기 위해 찾아왔고 용감한 방문객들은 용암 위에서 계란과 베이컨을 튀기려고 했어요. 음식을 까맣게 태우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할 거예요. 용암은 섭씨 1250도 이상일 수 있습니다. 닿는 것은 모두 데워버려요. 하지만 또한 농업에 도움이 되는 매우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냅니다. 이 폭발로 처음에는 비교적 적은 양의 용암이 방출됐어요. 하지만 계곡을 타고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끊임없이 커지는 일종의 방패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용암이 얼마나 빨리 흐를지는 결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용암의 밀도와 산의 경사가 얼마나 가파른가에 달려 있습니다. 용암은 1분에 약 6m의 속도로 일반인의 보행 속도보다 느리게 천천히 흐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시속 48km가 될 수도 있는데 아무리 빠른 사람도 그렇게 빨리 달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화산이 위험한 건 용암 때문이 아닙니다. 화산 폭발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독가스가 가장 위험해요. 그리고 가스는 용암의 흐름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멀리 퍼집니다. 운 좋게도 아이슬란드의 경우 바람이 이러한 가스를 주택가에서 멀리 날려보내고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이 화산이 폭발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하고 있었어요. 지난 15개월 동안 점점 더 강한 지진이 이 지역을 흔들었습니다. 화산 폭발이 있기 전 3주 동안 5만 번의 지진이 있었어요. 시간당 100번 꼴이었습니다. 이 화산은 3월부터 활동했고 지질학자들은 이 지역에서 화산이 몇 주, 몇 달, 몇 년 또는 심지어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폭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샤스타 화산은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5대 화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질학자들은 이 화산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마지막 폭발은 1250년이었습니다. 오래전이지만 이 화산은 600년에서 800년마다 폭발합니다. 그 말은 똑딱똑딱 조만간 폭발할 거란 뜻이죠.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1시간쯤 떨어진 곳에 19세기에 마지막으로 폭발한 활화산이 있습니다. 다음에 폭발할 때 과학자들은 화산이 더 많은 양의 재와 먼지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정전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물은 마시기에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마운트 우드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때에 반응할 수 있도록 미리 경고할 수 있을 거예요. 칼라우에이아는 세계에서 가장 활동적인 화산 중 하나입니다. 1983년 이래로 거의 끊임없이 폭발해왔고 지구에서 가장 오래 계속된 화산 폭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와이에서 가장 어린 지상 화산이에요. 화산은 형성되기까지 수천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화산은 실제로 하룻밤 사이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1943년 멕시코의 한 화산이 들판에서 폭발했고 그곳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1년 안에 높이가 거의 457m에 달했어요. 9년 후에 마침내 폭발이 멈췄을 때 화산은 2804m 높이에 도달했습니다. 후지산은 일본의 상징입니다. 마지막으로 폭발한 것은 1707년이었고 90km 떨어진 곳까지 불타는 바위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만약 오늘날 비슷한 폭발이 일어난다면 도쿄는 그 지역 안에 속해요. 후지산은 활화산이 많고 지진이 빈번한 태평양의 말굽 모양 지역인 불의 고리 바로 위에 있습니다. 불의 고리는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길이가 거의 4만 킬로미터예요. 지구의 적도 주변을 감쌀 수 있는 길이죠. 2020년 1월 필리핀의 타알 화산은 용암을 분출하기 시작했고 1km 상공까지 거대한 화산재 기둥을 내뿜었습니다. 이 폭발은 심지어 보기 드문 현상인 지저분한 폭풍으로 유발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화산 위의 연기 구름 자체에서 번개가 발생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화산 쓰나미의 가능성 또한 높았습니다.
이는 보통 화산 활동 때문에 일어나는 지각 운동에 의해 발생하는데요. 다알은 지난 450년 동안 30번 이상 폭발했습니다. 에콰도르의 이 화산은 2016년에 마지막으로 폭발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마그마가 이동 중이라는 초기 경고 징후를 보이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활동 중인 성층 화산인데 가파른 면이 있는 원뿔 모양의 특이한 형태입니다. 이런 화산은 그렇게 쉽게 흐르지 않는 끈적끈적한 용암으로부터 형성됩니다. 용암이 분출구를 돌면서 쉽고 층층이 쌓이면서 가파른 벽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유형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과 같은 강력한 화산 폭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로아베후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국립공원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분화구, 웅장한 호수, 그리고 특이한 바위 형성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이상한 화산지대입니다. 2007년에 마지막으로 폭발했고 19세기 중반부터 10번의 폭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폭발, 용암 흐름, 그리고 유독가스만이 화산에서 나오는 위험은 아닙니다. 라하르라는 것도 있어요. 화산에서 배출된 진흙과 퇴적물이죠. 분출 사이에 눈이 녹고 칼데라에서 호수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만약 마지막 분출이 호수로 진흙, 화산재, 그리고 바위를 가져온다면 위험할 정도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그런 경우엔 그걸 막는 댐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활화산이 있고 아낙 크라카투아 화산도 있어요. 이 이름은 크라카투아의 아이들이란 뜻인데 그 악명 높은 부모도 근처에 있습니다. 2018년 거대한 쓰나미가 일부 아이들 화산을 깨웠습니다. 그 부모가 1883년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폭발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볼 때 무시무시한 일이었어요. 크라카투아의 폭발음은 당시 가장 요란한 소리였습니다. 328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사람들이 폭발음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음파는 지구 주위를 7바퀴 돌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화산의 폭발 패턴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바누아투의 야수르산은 용암호수를 볼 수 있는 세계에서 몇몇 안 되는 화산 중 하나입니다. 관광객들은 심지어 화산 가장자리 너머로 안에 있는 부글부글 끓는 호수를 보기 위해 그곳으로 가기도 합니다. 화산 활동이 5단계 중 3단계나 4단계에 도달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말이에요. 더 강한 지진, 화산 떨림, 증기, 가스 또는 화산재 방출이 있다는 의미니까요. 그땐 당연히 출입 금지 구역이 됩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 있는 이 화산은 세계에서 가장 활동적이고 가장 큰 호수 화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용암은 비정상적으로 유동적입니다. 대부분의 화산에서 나오는 물질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멀리 이동합니다. 가장 높은 화산은 아니지만 이티오피아의 에트라에일은 매우 드물게도 끊임없이 용암 호수가 있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것을 연기산이라고 부르는데 용암 호수가 종종 폭발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 화산은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곳 중 하나인 다나킬 함몰지 근처에 있습니다. 메라피는 16세기 중반부터 정기적으로 폭발해왔습니다. 이 화산은 폭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때 사람들에게 경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연구를 하도록 돕습니다. 한동안 휴면 상태였던 멕시코 중부의 이 화산은 1994년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이후로 예측할 수 없는 간격으로 거대한 진흙 흐름과 강한 폭발이 발생하고 있어요. 과거에 이 거대한 화산의 엄청난 폭발은 고대 도시와 피라미드 전체를 묻었습니다. 용암과 화산재 구름으로 뒤덮인 거대한 화산의 웅장한 광경을 창밖으로 보면서 잠에서 깨어난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화산이 열을 내뿜을 때 과타말라의 이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겐 그곳에서 마시멜로를 구워 먹을 기회가 생깁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중 하나는 시칠리아 북쪽의 작은 섬에 있습니다. 스트롬볼리는 분화구 내부의 분출구에서 나오는 이글거리는 용암을 내뿜으며 정기적으로 폭발합니다. 멀지 않은 곳에 유럽에서 가장 활동적인 화산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 화산 중 하나인 에트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산이 있는 행성은 지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큰 화산은 화성에 있습니다. 애리조나주 전체를 뒤덮을 만큼 크고 에베레스트 산보다 거의 3배나 더 높이 솟아 있습니다. 휴, 아래를 내려다보지 마세요. 발 아래에서 땅이 흔들립니다. 벽에 그린 그림이 덜컹거려요. 멀리서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다가 쾅! 귀청이 터질 것 같은 폭발이에요. 충격파가 창문을 뚫고 들어오고 자동차 경보가 울려요.
식탁 아래에 몸을 숨기지만 열대정글 한가운데 초화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다는 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한 곳에 머무르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흔들림이 마침내 멈췄어요. 이 기회를 이용하여 밖을 엿보자 거대한 연기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는 것이 보여요. 점심시간이지만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해가 완전히 가려지고 어둠이 내립니다. 도시 전체에 전기가 나갔어요. 이 어둠 속에서 빨갛게 녹은 용암이 하늘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 보입니다. 수십 명의 이웃들과 함께 밖으로 뛰쳐나가요. 지금 당장 최우선 과제는 안전한 피난처를 빨리 찾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도로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군중들과 함께 달립니다. 초화산 폭발은 매우 심각한 자연재해예요. 놀랍게도 문제는 크기나 높이가 아니에요. 초화산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1002킬로미터 이상의 마그마를 분출하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면 1리호를 가득 채울 수 있어요. 또한 화산 폭발의 이력과 화산 폭발 지수에서 진도 8을 기록해야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활화산은 하와이의 마우나로아입니다. 그 화산은 너무 커서 로드 아일랜드주 전체를 덮고도 남아요. 그리고 다음번에 하늘을 높이 나는 상업용 비행기를 보게 되거든 기억하세요. 9,100m가 넘는 그 고도가 마우나로아의 맨 아래에서 정상까지의 높이에 맞먹는다는 사실을요. 엄밀하게 따지자면 이건 에베레스트보다 더 높지만 초화산으로 여겨지지는 않아요. 그건 그렇고 여러분은 어두운 길을 따라 달리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거대한 불덩어리 바위가 눈앞에 다리를 강타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화산 측면에 고립되어 있고 매초 상황은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스스로 안전한 길을 찾아 흩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반대편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게 생각났지만 울창한 정글 속에서 험한 강물을 건너야 해요. 남은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모두 여러분을 따라 비밀 도피처로 향합니다. 마침내 도시 경계를 벗어나 정글 속으로 향해요. 하늘은 이미 어두워졌고 키 큰 나무들과 두꺼운 나뭇잎들 때문에 거의 칠흑같이 어두워요. 모두가 어두운 길을 헤쳐나가기 위해 휴대폰 손전등을 켭니다. 모두 같이 이동하면서 아무도 길을 잃지 않게 해야 해요. 갑자기 불타는 바위가 여러분으로부터 멀지 않은 나무에 부딪힙니다. 모두가 흔들리며 서둘러 앞으로 달려요. 하지만 사방에 맹렬한 불이 쏟아져서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어요. 속도를 내야 해요. 다른 도리가 없어요. 전형적인 눈사태나 산사태를 상상해보세요.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죠. 이제 진흙 대신 용암 바위와 용암이 산을 타고 흘러내리는 걸 상상해보세요. 그게 지금 여러분 쪽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룹에 동참하고 온 동네가 용암에 잠겼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생각보다 빨리 이동하네요. 직접 보기 전에는 용암의 흐름이 얼마나 빠를지 예측할 수 없어요. 그것은 용암의 농도와 화산의 경사가 얼마나 가파른지에 달려 있습니다. 용암은 분당 약 6m, 보통 사람 걸음걸이보다 느린 속도로 천천히 흐를 수도 있고 시속 50km로 지구에서 가장 빠른 사람보다도 빠르게 흐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위험한 문제는 용암이 아니에요. 아무 보호 장비가 없다면 폭발로 분출되는 가스가 여러분의 폐를 채울 거예요. 그리고 가스는 용암의 흐름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멀리 퍼집니다. 눈과 목이 간지러울 거예요. 두통, 어지럼증, 심박수 증가, 호흡곤란 등이 생길 거예요. 더 나쁜 건 산소 부족으로 기절하는 거죠. 다행히도 모든 사람들은 집을 떠나기 전에 방독면을 챙겼어요. 이제 정글의 위험한 지형과 위험지대로 진입해요. 모든 사람의 휴대폰 배터리가 하나씩 방전되어 시야가 더욱 제한됩니다. 지형이 더 험해지고 강물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아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안전해질 것이라는 걸 알아요. 길은 진흙탕이고 덩굴이 사람들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때 무언가 큰 것이 정글을 달리는 소리가 들려요. 이쪽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어요. 눈앞에 닥칠 때까지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곰이에요. 그리고 코뿔소도 있어요. 야생고양이, 집고양이, 개, 모든 크기와 종의 다양한 동물들이 정글을 통과하면서 여러분을 지나쳐 달려갑니다.
사람들만 폭발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어느새 불덩어리 소나기가 여러분 바로 뒤를 덮쳐 정글에 불을 지릅니다. 이제 돌아갈 길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달리기 시작해요.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립니다. 번개 한 줄기가 어두운 하늘을 밝힙니다. 마침내 이 불지옥을 씻어줄 비가 오겠구나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건 평범한 폭풍우가 아니에요. 이 거대한 연기구름은 비슷한 조건의 뇌우를 흉내낼 수 있어요. 운이 여러분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바로 앞에서 강소리가 들려요. 강둑에 도착해서 돌을 여러 개 건너뛰어서 반대쪽으로 가야 해요. 미끄러질 뻔했는데 마침 일행 중 누군가가 여러분을 잡았어요.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강 아래 조금 아래에는 커다란 폭포가 얕은 호수로 이어지고 폭포 아래에는 날카로운 바위들이 있어요. 용암재가 마치 눈처럼 내려서 대부분의 나무를 뒤덮고 강물에 떨어져요. 화산재는 화산 분출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예요. 뼛속까지 흠뻑 젖었지만 재나 연기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사람들이 뒤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알게 된 것은 용암이 강둑과 만나 강물로 흐르면서 강이 증기를 내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요. 용암은 강물을 위험한 수준까지 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미끄러운 바위 위에서 천천히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 좋게도 모두들 강을 건너게 하는데 성공했어요. 거의 전부요. 뒤를 돌아보니 누군가가 바위 2개 사이에 다리가 끼었어요. 용암이 계속해서 강으로 쏟아져 들어와요. 수증기의 열기를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달려가 다리를 빼내려고 노력합니다. 다리가 꼼짝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와서 도움을 주고 마침내 아슬아슬하게 끌어낼 수 있었어요. 모두들 이제 트레킹으로 지쳤지만 가능한 한 멀리 계속해서 갑니다. 그때 부서진 다리로 통하는 메인 도로를 발견해요. 도로 위에는 무사히 빠져나온 다른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생존자들을 가득 태우고 빠르게 그 지역을 빠져나가는 차들도 있어요. 화산은 여전히 용암을 내뿜고 있고 도시 전체가 용암으로 범람하고 있어요. 한때 여러분의 마을이었던 곳은 거대한 불타는 호수처럼 보여요. 연기와 재 때문에 비행기와 헬리콥터는 날 수 없어요. 그러니 항공 구조를 기대하지 마세요. 더 안전한 지대에 있다고 해도 여전히 위험해요. 그러니 축하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도시에서 멀리 떠나고 있어요. 멀리 갈수록 좋아요. 땅이 계속 흔들리고 이번에는 전보다 더 강렬합니다. 초화산은 작은 지진을 일으킬 만큼 강력해요. 하지만 도시의 건물과 잔해로부터 멀리 떨어진 야외에 있는 것이 다행이에요. 자, 현실로 돌아갈게요. 이런 강력한 화산 폭발은 아주 오랫동안 일어나지 않을 테니 안심하세요. 적어도 수백만 년 동안은 괜찮아요. 게다가 경고 체계와 이런 사건에 대한 인류의 준비 덕분에 일반 화산 폭발로도 많은 피해를 입는 일은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아직 옐로스톤을 여행 목록에서 삭제하지 마세요. 저녁 식사에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카운터에 음료수를 놓고 친구가 디저트를 준비하는 걸 도와주러 갔죠. 돌아왔을 때 컵 안에 있는 액체가 눈에 띄어요. 마치 거친 바다 위의 배처럼 얼음 조각들이 이리저리 출렁거리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도 느끼죠? 천장의 샹들리에는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때 누군가가 지진이야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요. 집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게 앞뒤로 흔들리고 있어요. 숨을 곳을 찾아 뛰려 하지만 흔들림이 여러분을 한 곳에 고정시켰고 여러분은 균형을 잡으러 안간힘을 쓰죠. 선반은 귀신 들린 것 같고 유리와 접시들이 밖으로 날아가고 바닥이 부서져요. 책꽂이가 넘어지고 벽에 걸려있는 모든 게 흔들리고 떨어져요. 다 깨진 접시에 다치지 않으려고 테이블 아래로 몸을 숨깁니다. 네, 전에도 지진을 겪어봤지만 이런 건 처음이에요. 핸드폰 확인해요. 또 이러네요. 신호가 없네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믿을 수가 없어요. 비명소리가 커지더니 갑자기 집 전체가 무너졌어요. 1960년에 기록된 가장 큰 지진이 칠레에서 일어났어요. 마침 모두가 밖에서 즐기고 있을 오후에 재난이 닥쳤죠. 인생을 바꿀 만한 피해를 입히기 위해선 지진 규모가 리히터 눈금으로 7 정도쯤 되어야 해요. 근데 이건 9.5였어요. 칠레의 이 지역은
환태평양을 따라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과 지진이 있는 지역으로 소위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곳 한가운데에 있어요. 처음 흔들림은 약 10분간 지속되었고 이틀 후에도 여전히 칠레의 남쪽에 화산이 터질 만큼 충분히 강력한 많은 여진이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지진은 태평양 전역에 해일을 발생시켰고 어떤 건 25m에 달했죠. 파도와 지진이 너무 강해서 하와이, 일본, 그리고 필리핀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약 5,667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어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어요. 사회 기반 시설들도 상당 부분 파괴되었죠.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곳의 건물들이 무너졌고 곳곳엔 파편이 쌓였어요. 과학자들은 이 지진이 너무 강력해서 지구의 축을 이동시켜 우리의 하루를 1.26 마이크로초 단축시켰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게 큰 것 같지 않지만 생각해보면 단 하나의 자연재해가 시간을 움직일 만큼 충분히 강력했다는 거예요. 많은 해안 도시들이 부서졌고 홍수가 널리 퍼졌어요. 경기는 급락했죠. 연구에 따르면 만약 오늘 이 지진이 일어났다면 22조 원 이상의 피해가 생겼을 거예요. 그럼 만약 경고도 없이 이 크기의 2배나 되는 지진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훨씬 더 멀리서도 영향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해일은 일본과 필리핀 해안만 강타하는 게 아니라 중국, 한국, 베트남, 심지어 호주까지 더 멀리 이동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파도는 25m보다 훨씬 높을 거예요. 아마 그 2배는 될 겁니다. 그건 마치 8마리의 기린이 서로 위에 올라타 여러분을 향해 서핑해 오는 것과 같아요. 해안가에 산다면 파도를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만약 물이 멀리 뒤로 빠져나가 모든 물고기들이 드러나는 게 보인다면 어서 뛰어 도망가야 할 때죠. 쓰나미가 여러분을 향해 오고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 채 잔해 밑에 갇히게 됩니다. 간신히 탈출해서 맑은 공기가 있는 곳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웃에 있던 모든 집들이 벽돌더미와 돌무더기로 변했거든요. 다리도 무너져 양쪽에 사람들의 발이 묶였네요. 주위를 둘러보면서 먼지를 털고 도움을 청하러 달려가죠. 소방차와 구급차가 부서진 차와 잔해 사이를 달리고 있어요. 차에 가려고 하지만 여진이 계속 밀려와 인도로 내동댕이 쳐지고 있어요. 모든 기지국이 쓰러져서 폰으로는 누구에게도 전화를 걸 수가 없네요. 무릎이 떨리지만 힘을 내서 극복해냅니다. 일단 차에 도착했는데 차가 바위 밑에 깔려 찌그러져 있는 게 보이네요. 거대한 음료수 캔처럼 말이에요. 걸어서 계속 가다가 마침내 시내에 도착하게 돼요. 마치 어떤 거인이 화가 나서 모든 건물을 쓰러뜨린 것 같아 보여요. 앞으로 밀고 나가 도움을 찾을 수 있는지 보려고 하죠. 경고도 없이 폰이 진동하네요. 확인해보니 진도 20의 지진에 관한 수천 통의 메시지가 보여요. 아직도 떨리는데 그건 여러분이 떨고 있는 거고 땅은 아직은 고요해요. 이런, 멀리서 뭔가가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려요. 오른쪽에 건물만큼 높은 해일이 여러분을 향해 돌진하는 게 보여요. 여전히 충격으로 인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로 있다가 이제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달려요. 심지어 어디 방향으로 가야 할지도 몰라요. 바로 뒤엔 쓰나미가 있고 앞에는 무너진 건물들이 있죠. 바위와 콘크리트가 여전히 사방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잠깐, 어떻게든 아직 무너지지 않은 건물이 있네요. 그 위로 올라가야 해요. 엘리베이터에 도착했지만 10,000원이네요. 놀랍지도 않아요. 가능한 한 빠르게 계단을 뛰어 올라가요. 깨진 유리와 석고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꿋꿋이 일어나죠. 창밖을 내다봤는데 물이 보여요. 너무 가까워요. 거의 꼭대기에 다 왔어요. 몇 발짝만 더 가면 되는데 슝, 물이 건물 안으로 밀려들어와 여러분을 적어도 2층 아래로 끌어내렸어요. 거의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래도 위로 헤엄쳐야 한다는 건 알죠. 하지만 물이 자꾸 아래로 끌어내려요. 약 30초 후 간신히 수영해서 빠져나와 꼭대기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꼭대기층으로 허둥지둥 올라가서 옥상에 주저앉아요. 안전해요. 지금은요. 해일은 여전히 강하게 밀려와 파괴된 도심 속을 갈아엎고 있어요. 폰에 물이 차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어요. 물과 잔해로 뒤덮인 마을이 그야말로 360도 전경에 다 보여요. 땅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해요. 어쩌면 이 모든 게 끝날 때까지 앉아서 구조 헬리콥터를 기다려야겠어요. 하지만 그때 고막을 거의 터뜨릴 정도의 큰 폭발음이 땅을 더욱 뒤흔들어요. 저 멀리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곧 하늘 전체를 덮어버려요. 어둠이 아침의 해를 가리네요. 그때 용암이 공중으로 치솟아 근처에 떨어지는 걸 보게 되죠. 용암이 강을 형성하며 한 블록씩 마을로 흘러들어가요. 이런 엄청난 지진 움직임과 높은 지진의 강도로 인해 마그마가 표면으로 밀고 나올 수 있도록 3개의 지각판들이 이동했어요. 지구로부터 김이 모락모락 터져나와요. 그리고 열기가 여러분을 덮치죠. 마그마가 담요처럼 땅을 덮고 지나가면서 자동차들을 다 삼켜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더 최악인 것은 마그마가 지진과 쓰나미를 견뎌냈던 건물들의 토대를 녹이고 있던 거예요. 멀리 있는 건물들은 이제 마을을 대체한 거침없이 몰아치는 용암 웅덩이로 가라앉아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씩 모든 건물이 내려가요. 그 뜻은 이런, 여러분이 서 있는 건물도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곧 무너질 것 같아요. 그때 빛을 보죠. 위를 올려다보니 멀리 헬리콥터가 보여요. 팔을 흔들고 뛰어다니고 점프하고 눈에 띌 수 있는 건 뭐든지 하죠. 효과가 있었어요. 헬리콥터가 몇 바퀴 돌더니 마침내 밧줄 사다리를 내려요. 헬리콥터로 들어올려지면서 아래에 있는 세상이 채 안의 국수처럼 꿈틀거리는 걸 보게 돼요.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착륙하고 바로 응급부상자 치료센터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운 좋은 사람 중 하나였죠. 1년 후 쓰나미 물은 빠졌고 내륙으로 흘러들어온 용암은 식었지만 그 마그마가 영구적으로 아래의 땅을 바꾸었고 마을 전체가 사라졌어요. 이 재난은 지역 전체를 수십 년간 지속될 금융위기에 악몽에 빠뜨렸어요. 마을을 조사하는 데는 몇 달이 걸려요. 위험한 전선이나 터진 가스관이 없는지 확인하는 데 말이에요. 사람들은 예전 마을이 있던 곳보다 훨씬 내륙 쪽에 마을을 재건하고 있어요. 다른 마을에서는 폐허 위에 바로 짓고 있어요. 또 다른 곳에선 그냥 모든 사람들을 가까운 도시로 옮기기로 결정해요. 2023년 9월 16일 예고도 없이 지구가 윙윙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낮고 이상한 진동이 지각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에 지진 경보가 울렸습니다. 9일 연속 지구는 이 끔찍한 리듬으로 맥박이 뛰고 있었지만 과학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한편 그린란드에서는 총체적 재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진은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리듬으로 알 수 있었죠. 우리 모두는 거대한 지각판 위에 살고 있고 지각판은 물 위의 빙산처럼 마그마 위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미끄러집니다. 때로는 움직이면서 서로 부딪히거나 충돌하거나 부서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모든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어 지면에 충격파가 전달됩니다. 이때 우리는 말 그대로 땅이 흔들리는 걸 느끼며 이를 지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러한 진동을 지진파라고 합니다. 지진계는 이를 핑 소리 또는 울림으로 포착합니다. 일반적인 지진에서는 다양한 주파수가 만들어집니다. 마치 모든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것처럼 저주파와 고주파가 혼재된 혼란스러운 진동입니다. 그린란드 사건에서 이상한 점은 신호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오래된 기계가 지구 아래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일정한 단일 주파수의 진동이었죠. 마치 하나의 피아노 건반을 계속 두드리는 것처럼 파멸이 다가오는 듯한 반복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소리는 지각판이 격렬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진학자들이 이전에 본 적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신비한 소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진동은 90초마다 반복되어 전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진학자들은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은 점점 더 절박해졌습니다. 15개국에서 68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국제팀이 모여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과학자들은 며칠 동안 지진 데이터와 위성 이미지를 수집하고 고급 연산을 수행했어요. 마침내 범인이 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 모든 일은 그린란드 동부의 외딴 황량한 지역에서 일어났어요. 이곳은 높은 절벽 사이에 있는 피오르드가 많아서 마치 우뚝 솟은 바위로 둘러싸인 깊고 물이 가득한 계곡과 같아요. 울퉁불퉁한 봉우리와 얼음 바다로 둘러싸인 이 지역에서 대기는 고요했습니다. 풍경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년 동안 이곳은 크게 변한 게 없었는데 어느 날
딕슨 피오르드에서 거대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피오르드 위로 우뚝 솟은 1219.2m 높이의 가파른 산 중 하나가 거대한 산사태로 무너졌습니다. 이 산의 거대한 덩어리가 무너지면서 아래 피오르드로 추락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이로 인해 엄청난 양의 암석과 얼음이 바다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충격은 2,500만 입방미터의 파편으로 이어져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는 올림픽 크기의 수영장 10,000개 또는 기자의 대피라미드 10개를 채울 수 있는 얼음과 바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악몽은 자유의 여신상보다 더 높은 약 109.7m 높이의 쓰나미를 일으킬 정도의 강력한 힘으로 물속으로 던져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엄청나게 강력한 파도가 좁은 절벽에 의해 피오르드에 갇혀 탈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닫힌 욕조에서 물이 출렁이는 것과 같죠. 9일 동안 거대한 쓰나미가 계속 휘몰아쳤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이 벽에 부딪히며 리듬감 있게 앞뒤로 움직이는 소리였죠. 충격파는 지각 깊숙이 파문을 일으키며 전 세계 지진계에 포착될 정도로 강한 진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매우 드물고 전례가 없는 현상으로 과학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년간의 온난화로 인해 약해진 빙하가 더 이상 산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거예요. 이 붕괴는 피할 수 없었고 혼란은 지구를 뒤흔들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유람선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데 다행히도 이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전 이 지역에 좌초된 관광 유람선이 운 좋게 쓰나미의 영향권에서 간신히 벗어난 아슬아슬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파도로 인해 200년 이상 그대로 보존되어 있던 이누이트 유적지가 파괴되었어요. 또한 약 69.2km 떨어진 영구기지의 오두막도 쓸려 내려갔습니다. 이 진동은 그린랜드에서 남극까지 이동하는데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죠. 이러한 재앙이 일어나는 곳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의 아름다운 지역 렌초 팔로스 베르데스에서는 지반이 너무 빨리 움직여 집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곳의 땅은 항상 불안정했고 독특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점토가 풍부한 토양 위에 지어졌으며 산사태가 발생하기 쉬운 지질 단층선 위에 자리 잡고 있어요. 즉, 이 땅은 기상이변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오랜 세월에 걸쳐 느리고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이런 현상이 지속되어 왔지만 보통은 1년에 약 0.3m 정도로 느리고 관리하기 쉬운 수준입니다. 어렸을 때 타고 놀던 나무가 어른이 되면서 6m 왼쪽으로 움직였다고 상상해보세요.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은 적응해 왔습니다. 조절 가능한 대들보 위에 집을 지었고 덕분에 집과 땅이 함께 움직였죠. 그 전략은 효과적이었어요. 지금까지는요. 최근 커뮤니티의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땅이 일주일 만에 0.3m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릴 적 그 나무가 거의 293m나 움직인 것과 같아요. 지난 2년 동안 폭우가 자주 내렸고 날씨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토양의 수분 함량이 증가했습니다. 땅이 더 무거워지고 빠르게 움직이기 쉬워졌습니다. 목가적인 해변 휴양지였던 이곳은 이제 재난지역으로 변했습니다. 벽장, 정원, 도로에 균열이 생기고 날이 갈수록 균열이 커지고 있습니다. 매끈했던 길은 이제 구부러지고 뒤틀리고 도로는 롤러코스터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견고하게 서 있던 집들은 기초부터 허물어지고 있으며 일부는 반으로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한 집의 현관문은 땅에서 2.4m나 떨어졌어요. 이웃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잠재적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가스와 전기를 무기한 차단해야 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해안가에 위치한 포르투갈 밴드 지역으로 주민들은 긴장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항상 멋진 바다 전망과 시원한 바닷바람이 있었고 말과 공작새가 여전히 가로수길을 거닐곤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마치 지진이 발생한 것 같은 상황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곳은 천국처럼 느껴집니다. 발 아래 땅이 움직이지 않는다면요. 그래서 주민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부 주민은 떠나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파괴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남아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재산을 지키기 위해 수십만 달러를 쏟아 부어야만 합니다. 주민들은 발전기를 설치해 불을 켜고 하수도 시스템과 펌프를 설치해 산사태의 원인이 되는 지하수를 배수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지역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완전히 전력망에서 벗어나는 것, 즉 에너지 저장을 위한 전력벽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발전기 없이 하수도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 지옥 같은 산사태의 원인이 되는 토양 속 물을 제거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싸울 의지가 있지만 이 재난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정부의 도움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산사태는 실제로 미국 전역에서 생각보다 훨씬 더 흔하게 발생합니다. 새로운 지도와 데이터는 미국 전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학자들은 카운티별로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을 보여주는 매우 상세하고 멋진 지도를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이 지도는 수많은 데이터와 100만 건의 이전 산사태 기록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어요. 미국의 거의 44%가 산사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정 지역에서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해요. 다행히도 이제 주민과 엔지니어 모두 이를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자연재해에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위들이 우르릉 쾅쾅거리는 화산 비탈길을 굴러내려오면서 다른 더 큰 바위들을 밀어내다가 결국 거대한 폭포처럼 물을 쏟아내면서 바다로 굴러떨어지면서 전 세계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높이의 파도를 일으킵니다. 이런 상황은 하와이 빅아일랜드의 힐리나 슬럼프가 물속으로 빠질 때 일어날 수 있어요. 킬라우에아 화산은 휴면과는 거리가 멀어요. 가장 최근에 폭발이 일어났던 게 2018년이었죠. 이 폭발은 보통 다양한 규모의 지진을 동반하고 지진이 각각 생길 때마다 화산의 경사지에 있는 마그마 암석은 아래로 이동합니다. 이런 암석 형성을 슬럼프라고 하고 힐리나 슬럼프는 이런 것들 중 가장 악명이 높죠. 1868년에 이 슬럼프의 이동으로 18m까지 상승하는 해일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가장 걱정스러운 건 약 11만 년 전 이곳에서 일어난 산사태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 중 하나로 이어졌고 그 결과 300m가 넘는 메가쓰나미가 발생했었어요. 과학자들은 이런 일이 미래에도 반복될까 걱정하고 있어요.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파도는 하와이 전체를 뒤덮고 북미 해안과 남미 해안에까지는 문제없이 도달할 거예요. 하지만 지질학자들은 이와 같은 산사태가 곧 일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우리를 재빨리 안심시켜줍니다. 그러기엔 너무 이르다고 하네요. 하지만 마침내 그 일이 일어나면 결과는 재앙일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미 서부에 있는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은 눈부신 경치로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특히 그 중심에는 화려한 그랜드 프리즈매틱 스프링이 있죠. 하지만 우리 모두 옐로우스톤이 무엇보다도 엄청난 칼데라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기본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초화산이란 거죠. 앞에서 봤던 킬라우에아와 같은 일반 화산과 초화산의 차이점은 초화산의 힘이 수천 배나 더 강하단 거예요. 수톤의 거대한 바위와 뜨거운 용암의 강을 분출하고 국가들로 하여금 몇 주 동안 비행기 여행을 멈출 수밖에 없게 만드는 화산재 구름을 뿜어내는 분출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제 그걸 1000배 곱해보세요. 옐로우스톤이 폭발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국립공원 한가운데에 있는 거대한 지역이 흔들리고 허물어졌다가 위로 메가톤급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용암이 흘러나오고 마그마 바위들이 워싱턴 DC의 약 절반 크기인 대략 100 스퀘어 킬로미터의 면적을 덮게 될 거예요. 하지만 가장 큰 위험은 화산재예요. 잿빛 기둥은 수킬로미터 상공에 솟아올라 바람에 의해 여러 방향으로 실려갈 거예요. 보통 폭발이 아닐 테니까요. 확산 범위와 피해도 평소보다 훨씬 클 거예요. 무겁고 두꺼운 화산재는 넓은 지역을 담요처럼 덮어서 농작물과 심지어 건물까지 파괴할 겁니다. 더 최악인 건 재가 공기 중에 퍼져 태양을 차단하고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뜨려 인공적인 겨울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심지어 일반 화산도 전 세계의 온도를 몇 도 낮출 수 있어요. 초화산은 잠재적으로 새로운 빙하 시대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다행히도 옐로우스톤 초화산이 가까운 미래에 폭발할 가능성은 극히 낮거나 전혀 없어요. 지구 역사상 이런 폭발은 단 3번 있었고 그런 재앙이 반복될 거라는 증거가 없어요. 과학자들은 그 확률이 0.00014%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건 소행성이 우리를 다 쓸어버릴 확률보다 낮아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공룡이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적어도 그러려면 아직 살아있어야겠지만 여러분에게 소행성의 위협이 이보다 더 생생할 순 없다고 말할 거예요. 나사의 과학자들이 말하길 자신들이 지구와 가까운 모든 두드러진 크기의 소행성들의 90%를 추적했고 하나도 우려할 만한 게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직 나머지 위대한 미지의 10%가 남아있죠. 게다가 다른 천체들이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소행성들은 날아가면서 선로를 바꿀 수 있고 결국엔 우리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어요. 우린 운 좋네요. 만약 충분히 커다란, 예를 들면 지름 1.6km 정도 되는 소행성이 지구를 강타한다면 우선 12개의 대도시를 단 몇 초 만에 없애버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충격으로 화산의 화산재와 같은 먼지와 파편들의 구름이 피어올라 해를 가리고 지구 전체에 수세기 동안 지속되는 겨울이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소행성이 바다에 떨어진다 해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더 높을 텐데 그 결과로 생긴 파도가 수 킬로미터 높이까지 올라가 해안 도시들을 지구 표면에서 씻어내버릴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새로운 빙하기는 없죠. 비록 과학자들은 가까운 미래에 그러한 위협은 없을 거라 꽤 확신하고 있지만 완전히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인류가 이 사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년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지구 가까이 있는 큰 소행성이 갑자기 방향을 바꿔 우리를 향해 돌진한다면 우린 그걸 상대할 수 없을 거예요. 재난 영화 보고 싶은 사람 없나요? 하지만 훨씬 더 일어날 법한 재앙은 바로 우리 발 아래에 있어요. 캘리포니아의 산안드레아스 단층이죠. 이 단층은 여태 수년 동안에 걸쳐 파열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과학자들은 이 선상에 있는 지진은 향후 30년 이내에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난다면 좋지 않을 거예요.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지진들과 견줄 만한 규모인 8.0을 예상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는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한 미국 서부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해요. 이곳엔 고층 건물이 흔하고 이 건물들은 특히 지하의 흔들림에 취약하죠. 산안드레아스 지진은 도시와 시골 모두에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 집안이 부서져 건물과 농장을 파괴하고 풍경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과학자들은 앞으로 30년 동안은 이런 지진이 일어날 확률은 7%에 불과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린 평생 높은 확률로 그런 걸 못 볼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전해 장소에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지진 위험이 있어요. 칠레의 거대 지진이에요. 이 나라는 섭입대 바로 위에 있어요. 두 개의 지각판이 서로 만나 한쪽이 다른 판 아래로 들어가는 곳이죠. 이 만나는 지점에서 계속되는 움직임 때문에 긴장이 축적되고 그리고 일단 그 중압감이 너무 심해지면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요. 칠레는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지진을 경험했고 과학자들은 그게 이 지역에 정말 큰 지진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세기가 끝나기 전에 대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믿고 있으며 그것은 해안 지역에 대단히 파괴적일 수 있어요. 심지어 더 작은 지진도 서해안에 홍수를 일으킨 쓰나미를 일으켰는데 그와 같은 거대한 지진은 믿을 수 없는 높이의 파도를 일으키겠죠.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칠레가 다가올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법을 알게 되었고 지질학자들은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을 거라고 꽤 확신하고 있다는 점이죠. 1859년 9월 천문학자 리처드 캐링턴은 태양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표면에서 밝은 불길을 보았어요. 그는 이 불길에 대해 기록해 두었지만 며칠이 지나서야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죠. 불길에서 나온 에너지는 지구에 도달해 직접적으로 강타하여 쿠바 상공에 북극강을 나타나게 했고 전 세계의 전신선들을 태워버렸어요. 이 사건은 캐링턴 이벤트라 불렸고 그건 바로 태양 폭풍이었죠. 그런 폭풍은 지구를 자주 강타해요. 하지만 어느 것도 캐링턴 이벤트만큼 강력하진 않았어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말이죠. 하지만 2012년에 천문학자들은 비슷한 태양 폭풍을 신고했는데 이 에너지가 우리 행성을 다시 한번 강타할 뻔했죠. 일주일만이라도 더 빨랐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오늘날 인류는 삶의 거의 모든 부분을 전기에 의존하고 있고 강력한 태양 폭풍은 지구의 전자기장에 굉장한 문제를 일으킬 거예요. 모든 전자기기들은 정지하거나 누전될 거고 기본적으로 모든 걸 가동하는 거대한 변압기는 영원히 고장나버릴 거예요. 이걸 수리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릴 거고 그
그런 엄청난 정전 수리 비용은 수조 달러가 들겠죠. 가장 최악인 건 과학으로는 태양 폭풍을 거의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고, 심지어 어떻게 미리 알았다 하더라도 우린 그걸 막을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 폭풍은 단 몇 초 만에 발생하고 소란을 일으키는 입자가 지구 대기에 도달하는 데는 약 8분이 걸리죠. 정전은 조금 더 늦게 일어날 거예요. 엄청난 양의 플라즈마 구름이 우리 행성에 도달한 하루쯤이나 그렇게요. 지금은 태양 폭풍을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몇 년 안에 우리의 모든 전기를 끊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력한 한방이 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요. 약 12%죠. 이 모든 것에서 유일하게 좋은 점은 우리가 이제 그러한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고 적어도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폭풍이 오기 전에 속옷과 양말 챙겨가는 거 잊지 마세요. 항상 필요할 거예요.